외교부 장관 때는 장관 사택에서 머물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10년, 이제 13년 만에 자택으로 돌아온 반기문 전 사무총장. 오늘부터 바쁜 국내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 시키겠죠. 예, 그 기회 봐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국을 했기 때문에 국가 원수시고 새해 때는 제가 인사를 못 올렸는데 하여튼 전화를 한번 드리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귀국길에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연대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야권의 정권교체 프레임에 맞서서 정치교체라는 구호를 밝혔습니다. 기존 기득권 패권을 배격하면서 친박, 친문과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조국의 현실에서 품격과 수준의 다른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드렸던 반 총장께서 이 같은 정치교체와 패권 청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를 이루어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실천해 가는지 새누리당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중도층을 공략하시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예. 그분이 갖고 계시는 비전이나 정책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좀 들어보고 평가를 하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 전 총장 측 인물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패권을 누린 사람들이라며 반 전 총장의 데뷔전은 실패했다는 반응입니다. 특별한 비전도 새로운 내용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일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은 정치 교체보다 옆에 서 계신 분들부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스스로 강해지자는 자강론을 주장해온 안철수 전 대표와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김동철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자리를 함께하고 먼저 당의 힘을 키운 뒤 불가피하면 연대를 하자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선을 치를 것입니다. 다만 비박신당 등 다른 세력이나 세력과의 연대나 통합은 단호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만약 헌재가 3월 초 이전에 탄핵안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조기 대선은 넉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민심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반 전 총장의 귀국, 이제 본격적인 대선 링에 오른 거라고 봐야겠죠? 저도 어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만 네. 대선 출마 선언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대선 출마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대선 출마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어제 다 보도해서 알겠습니다만 이동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혼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엔 철도로 간다 하다가 혼잡스러울 거니까 승용차로 간다 하다가 다시 반기문 총장이 강하게 주장해서 네. 철도로 갔다는 겁니다. 네. 예. 그거 벌써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정치교체, 정권교체가 정치교체, 네. 그다음에 또 대통합의 리더십. 이걸 보니까 완전히 준비된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종의 대선 출정식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몇 가지 단어 나왔어요. 말씀하신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네. 요건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썼던 단어라는 보도도 나오고. 네. 산순하지 않다. 우리 방금 들으셨지만 네.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연착륙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보수,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바로 중도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중도층을 더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의도적인 비의도
비의도적인 의도. 이게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보여줬던 합법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것을 통해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나는 그만큼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연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보다는 정치 교체를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피로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교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거든요. 네.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누구랑 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랑 친했던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위 체인지. 그만큼 중도층을 두드려서 외연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학대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뭐 정치 교체를 얘기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네. 정치 교체만 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뭐 그런 데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야권과의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이런 그 표시인데 네. 그러나 또 한마디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한 것은 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보수 쪽에 몸담지는 않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반기문 총장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반반 아니었습니까? 반반. 네. 정말 그야말로 이 반반 어느 쪽이든 확실하게 걸치지 않고 네. 좋은 말로 하면 양쪽에 다 중도층을 뭐 아부르겠다 이런 얘기지만 나쁜 말로 하면 어느 쪽이든 아직은 좀 눈치를 보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뭐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뭐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할 텐데 오늘은 그 주민등록 신고를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또 이 사진도 좀 재밌어서 준비를 네. 해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항 철도표를 사려고 하시는데 10,000원짜리 2장, 그러니까 2만 원을 한꺼번에 넣으신 것, 그러니까 티켓 자판기에 네. 겹쳐서 10,000원짜리 2장을 넣는 모습이 잡혀서 생소한 경험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 네. 외교관 생활 너무 오래 했고 지하철, 이제 공항철도 티켓을 사는 건데 네, 그렇죠. 사실은 이거 해볼 경험이 없어졌겠죠. 네, 네. 저게 이제 물론 저걸 희화화할 필요는 없지만 네, 당연히 네. 여기서 오래 거주했던 분이기 네. 때문에 저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저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물정, 실제 현실, 실정을 모른다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거죠. 네.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헌법에서 또 선거법에서 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내에 그런 걸 둔 이유가 뭐냐는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네. 대선 주자가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금까지 몸으로 체험해서 알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 이런 걸 좀 보일 수 있는 상징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권자들이 보면은 서민들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대선 후보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만큼 서민 대통령은 없지만 이제는 서민을 이해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친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화제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목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뉴욕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못 지나가면서 아니 만날 리무진 자가용이나 타니 어떻게 서민 생활을 알겠어라면서 직격탄을 맞았었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가 총선에서 보면 한 유력 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버스 요금을 몰랐던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것 아니냐.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슈별로 서울역에 도착해서 사당동 자택까지 가는 건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은 또 청년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한 주부가 그 직장 여성들의 육아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보시죠. 유엔에 그 어린이 그 육아센터가 있습니다. 유엔 내에.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달에 떠나기 전에 거기를 일부러 가서 또 봤어요. 그 연령별로 6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부터 2살, 또 3살, 4살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그냥 뭐 땡 하면 가는데 왜 그러냐. 1분 늦으면 5불을 더 차지하는 거야, 소차지를. 1분에 5불씩. 6시부터. 그러니까 6시 땡 할 때 그 아이들을 갖다. 오늘 청년들과 김치찌개 먹으면서 중간에 이제 기자들 나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육아 문제, 창업 문제, 어떤 회사를 차렸느냐,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느냐, 노동 문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 네. 굉장히 구체적인 답들을 제시했어요. 사실 현실 정치인들과 오늘 정책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도 밀리지 않는 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그 얘기 나온 것들을 좀 원고를 봤는데요. 네. 봤는데 육아, 취업, 창업, 교육 뭐 네. 이런 문제들을 뭐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얼마나 현실에 적합한 해법이냐 이거는 이제 별개 문제지만 네, 네. 우리 같은 거면 아유 제가 오래 떠나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완전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저 보면 뭐 유엔 본부의 육아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분이 여론조사에 넣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 맞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준비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안 했다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네. 반 전 총장이 귀국 후 7일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첫인상 효과라고 해서 검증되지 않았던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재평가될 수 있고 그다음 바로 설날 연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취약 계층, 취약 유권자층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약한 부분이 2030 세대고요. 또 30대, 40대 주부 계층일 수밖에 없거든요. 육아 문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이 보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수치, 실업률 10% 정도지만 한 20, 30%의 그런 체감, 느낌이 지금 든다.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 합법을 이용하는 것도 이래야만 컨텐츠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귀국 이틀째인 반 전 총장을 대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전략 그리고 외연 학대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입국을 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반 전 총장이 공항 그 입국장에서도 대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그 발언을 직접 들어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력의지가 있느냐 이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권력의지가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남을 헐뜯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을 쟁취하겠다, 권력을 쟁취하겠다. 그런 것이 권력 의지라면은 저는 권력 의지가 없습니다. 정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입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반기문 총장 앞에 놓인 여러 가지의 구도, 선거는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도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도 하나를 좀 설명해 주시면요. 흔히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른바 제3지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우선 민주당은 문재인이나 또 다른 그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가 차고 넘치니까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보수 쪽은 지금 여러 가지 사분오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쪽은 아까 임명진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당에 몸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국민의당이라는 것은 또 상당히 좀 실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냐 이거 부분인데 이른바 안철수, 손학규, 김종인 이런 쪽으로 해갖고 비문 비박 이렇게 해서 묶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일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그 관건은 뭐냐면 반기문 총장이 거기에서 중심축이 될 수 있냐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분들도 다 반기문 총장을 옹립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그야말로 반기문 총장이 들으면 몸을 불사르겠습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죠. 반기문 총장을 이용해서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거론되는 분들이, 반기문 총장이 되는 데서 내가 여러 가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그분들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정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묶어내는 작업을 할 때는 바로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고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검증이 시작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력 정치인들이 선거에 뛰어들 때는 WSP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W는 뭐냐면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본인의 지지율이 좀 더 끌어올려져서 설날 이후에 민심이 어떻게 작동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C 보는 겁니다. 과연 보수는 통합이 되는가? 지금 나누어진 두동강남 정당이 반기문을 통해서는 뭉쳐지는가 그걸 보고 마지막에 본인이 가장 유리할 때 픽 짚는 거죠. WSP 전략을 쓰기.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만 이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에는 요동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북한 미사일 핵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반기문 외교 최고 전문가 이런 상황일 때 본인이 그때 가장
강력하게 불사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반 전 총장의 귀국 이후에 여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문재인 전 대표가 31%, 반기문 전 총장 20%, 이재명 성남시장이 12%, 또 안철수 전 대표가 7%입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 6%, 황교안 권한대행이 5%, 유승민 의원이 3%, 손학규 전 대표가 2%인데 선두 후보군으로 보면은 약간 2강 2중은 좀 애매하고 2강 1중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네, 자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 귀국할 때 이후에 여론도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10일에서 12일까지니까 반 총장의 귀국 효과가 다 묻어있는 여론조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지만 분명한 건 어제 리얼미터에서는 27%였거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31%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여론조사 먼저 하시죠. 네, 두 조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된 일의 하루의 차이가 있고요. 네. 또 갤럽 조사는 휴대폰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또 네. 60대 이상 휴대전화를 쉽게 이용하기 힘든 분에 대한 보정은 이루어지는데 네. 보다 더 최근에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모드상의 그런 현상이 좀 더 진보 후보의 지지율이 강화되는 네. 그런 것도 좀 묻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일이 조사된 시점은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는 문 전 대표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루 차이지만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제 그 리얼미터 조사 보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지지도의 변화와 또 오늘 있었던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27.9, 반기문 20.3, 이재명 11.3, 안철수 7.1이었고요. 자, 네, 다음 군소 후보들 볼까요? 네, 안희정 5.2, 박원순 4.3, 오세훈 3.2, 손학규 2.9, 유승민 2.4. 그러니까 네. 차이점은 갤럽 조사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들어있다는 것, 어제는 없었습니다만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혹시 그 표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없었던 건 아닌가요? 어제 리얼미터에서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승민 의원이 2.4%인데 그 뒤에도 없었는데 네. 그 부분이 어쨌든 황교안 권한대행이 5%나 본인은 나가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5%라는 점 궁금하고 포기 효과가 말씀하신 네. 대로 갤럽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제외됨으로써 오히려 문 전 대표가 득표상 지지율 득표상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박원순 시장 후보 또 다른 추가적인 후보들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덜 나타나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제외된 갤럽 조사에서는 오히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갤럽 조사가 하루가 더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게 한 4% 정도 4% 포인트 정도 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해와서 이 정도를 유지해왔고 이게 어떤 게 본인의 어떤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에 귀국해서 특히 어제 저녁 뉴스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언론 노출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에 조사하면 거의 문재인 전 대표와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언론 노출 효과는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늘 이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를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늘 선거를 이렇게 치러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하면서 그러나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본 것은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랄까 지금 여론조사를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선거는 여론조사 개인적으로만 치르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어떤 전체가 앞으로 세력을 구성해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함께 봐야지 어떤 사람이 어떤 지지율만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후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판이 짜지면
지지율은 확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함께 어떤 세력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저희가 거죠. 두 개의 설문조사를 보여드렸는데 리얼미터가 조사한 방법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답자가 1,511명이었고요. 응답률은 21%였습니다.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고요.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 면접 17%, 스마트폰 앱이 어플리케이션이 50%, 유무선 자동 응답이 33%고 조사 기간은 11일, 그러니까 입국 전까지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그 3자 대결 구도일 때 또 양자 대결일 때 어떻게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지 그 네. 지지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자막으로 3자 보겠습니다. 대결을 먼저 네. 볼 텐데 문재인이 44, 반기문 30, 안철수 14, 그리고 없음과 의견 유보가 12%를 보였고요. 자, 양자일 때는 어떨까요? 양자일 때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53으로 올랐군요. 반기문 37, 또 없음 의견 유보가 10. 그 양자 대결일 때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1+1은 2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3자 대결 구도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도 그렇고 네. 또 포함되지 않는 반기문 전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양자 대결 구도일 때도 아직까지는 안 전 대표의 캐스팅 보트로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 전 대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아주 강하다. 반 전 총장은 보수층 결집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안 전 대표를 지지했었던 유권자 10명 중 6명 정도는 문 전 대표를 지지하게 되고 네. 또 10명 중 4명 정도는 반 전 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전 대표의 지지층이 어느 한 후보로만 가진 않는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의 여론에서는 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그 말씀은 있겠습니다. 과거와 네. 비교해서 안 전 대표가 끝까지 출마를 해도 문재인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제3지대. 반 전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연대를 할 경우인데 연대를 하더라도 지지율은 1+1이 2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보 간에는 손을 잡았지만 안 전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은 오히려 반 전 총장? 글쎄요. 하면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안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이 연대를 하더라도 그 지지율 효과는 100% 오롯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 총선 결과에서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3자 구도가 되면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네. 됐는데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아마 반대 현상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프레임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론전에서 잡히지 않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아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저런 것들은 다 누구나 얘기합니다만 현재 얘기일 뿐이지 네. 앞으로 저런 결과가 실제 대선에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건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앞으로 어떻게 구도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 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선 지형을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41%, 41%, 네. 새누리당 12%, 국민의당 10%, 정의당 3%, 또 없음과 의견 유보가 27%니까.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랬는데 네. 폭이 더 커졌습니다. 어떤 폭이 커졌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나머지 3개 정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못한다.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일종의 우리 집만 대박 현상이거든요. 우리 집만 잘 되고 다른 곳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탄핵 국면에 촛불 민심의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얻고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다른 정당,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두 당으로 이렇게 두동강 나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또 약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두드러지는 현상은 무당층 비율은 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보수 지지자들이 보수 정당 두 곳,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두 곳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대기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왜 더불어민주당은 20%였는데 지금 그러냐. 주로 우리가 진보 진영 30%, 보수 진영 40%, 그리고 중도가 40%로 가장 많거든요. 네. 이 중도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진보적 중도 성향이 강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는 말 그대로 모든 거기다 구심점인
문재인 전 대표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졌네 하는 우리 집만 대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 아까 봤지만 저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31%입니다. 네. 차이가 나죠, 많이.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만큼도 못 미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이 한 가지. 네. 좀 문재인 전 이재명 대표가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죠.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좀 네.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27%가 이제 없음이나 유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저 부분이 정당으로 치면 2등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저게 정당이라면.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아마도 이제 뭐 흔히 말로 무슨 샤이 안무개 이런 것처럼 네, 네. 현재 보수를 지지했던 것도 현재 같은 전국 상황에서는 감히 어디를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이 저런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없음, 의견, 유보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자, 앞서 보신 대선 주자 지지도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017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9%였습니다. 앞서 끝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앞서 제가 선거는 구도 참 이번처럼 참 구도 잡기가 어려운 선거도 없어서 이런 질문 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대선판까지의 변수 하나 이런 변수는 지켜봐야 한다. 뭐 기존의 선거처럼 일종의 단일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은 워낙 또 여러 사람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에서는 과연 뭐 지금 2, 3, 4등 하는 그런 후보들을 한꺼번에 문재인 후보와 어떤 경선을 거쳐서 단일화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이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일화를 이뤄내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촛불 민심이 또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 촛불 민심이 한 후보를 밀어주는 식이 되느냐,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이 각 후보로 나눠지느냐, 갈림길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단일화와 촛불 민심. 자, 노동일 교수와 배종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